그리고 한국 서지를 본인이 처음에 막 만들려고 해서 했지만 결국엔 꿀랭드 블랑시에서 저기 모리스 꾸랑이 자기가 다 했지. 그래서 모리스 꾸랑의 그 비블리오피 꼴이었네. 한국 서지. 한국 서지가 뭐 부르의 뭐 역작 부르의 서지 막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한 번쯤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지가 뭐냐, 뭐 서지의 뭐 기원이나 역사, 서지학, 문헌학을 오늘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는 잘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아니 뭐 궁금하신 분은 그 뭐야 트위터에 문헌학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지란 이제 책이나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책이나 문서의 형식이나 체제, 정립, 전례 따위에 관한 사실 또는 그것을 기술한 것.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이나 제목 따위에 관한 문헌 목록. 한국 서지의 구성을 보면은 물론 불어로 써져 있고요. 이게 책 제목 나와 있고 뭐 간기가 있으면 연대가 적혀 있고 그리고 이 책은 무슨 무슨 내용이다, 뭐 상태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서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이 다니엘 부셰시라고 프랑스에서 한국학 연구하신 분인데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문장 그대로 읽을게요. 그러니까 한국 서지 이 책의 저술은 풍부하고 다양한 한국의 문헌 편찬에 대한 무지 앞에 선 프랑스 서지학자 모리스 꾸랑의 놀라움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어 진짜 잘하네요. 이분 나보다 한국말 잘.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본 분도 있을 거야. 이 유명한 분이죠. 한국 서지를 보면은 고려 시대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은 그러니까 고려 시대 상정 고급 예문에서부터 구한말 한성순부에 이르기까지 3,841부에 달하는 도서에 대한 해제 목록으로 된 이제 방대한 이제 저술이죠. 좀 두꺼운 사전만한 책 한 권이에요. 그리고 아까 오신이 물어봤지만 그 나름의 분류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가면 도서관 가면은 000, 100, 200, 뭐 900까지 가잖아요. 한국 책들을 모리스 꾸랑이 나름 자기 나름의 이제 분류 체계를 만든 거예요. 구분류를 했어. 9개로 분류했어. 교회, 언어, 유교, 문묵, 의범, 사서, 기해, 교문, 교통 이렇게 9개로 나눴고 이 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탁월하다. 근데 탁월하지. 이만큼 조선에 관심이 있던 외국인이 몇 명 더 있긴 했는데 이만큼 지금으로 치면 약간 한국 조선 오타쿠 같은 거야.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그 한국의 학술 분야의 참고 자료를 제시해주는 방대한 규모의 서지적 그런 자료로 국내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이제 성서처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까지는 번역은 안 돼 있고 이런 게 있다더라 하면서 막 사람들 소문처럼 있었나 봐. 이게 전설처럼. 그래서 한국에 대해 한국 문헌에 대해서 모리스 꾸랑이 수필보다는 좀 전문적인 에세이처럼 쓰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는데 그 앞부분만 번역돼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뒤에 그 서지 부분은 번역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리스 꾸랑이 한국 서지를 쓴 게 1984년인데 그 일본이 출연하고 꼭 100년 만에 그 94년에 숙명여대 이희재 교수님이 국문판 한국 서지를 개정 번역했어요. 왜 번역이 아니고 개정 번역이냐 수정 번역이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우리 한글로 다 번역하되 필요한 경우에 수정을 했고 그 책들이 프랑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네. 프랑스에 있으면 교수님이 가서 그 실사를 다 해서 현재 현재 소장처에 소장이 됐냐 안 됐냐를 찾고 그 청구 번호를 전부 책에다 줬어요. 네. 엄청난 작업이네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그 유학 가서 이렇게 내내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책은 이제 교수 되셔서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몇천 권인데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혼자서? 혼자 하셨어. 이게 물론 이 책으로 그래서 이제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도 타고 이제 훈장도 받고 하셨죠 프랑스에서. 이 책으로도 나왔고 2005년에는 CD 판으로도 나왔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돼요. 누리미디어 그 DBPA 계열이죠.
누리미디어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돼서 불어 버전도 뜨고 한국어 버전도 뜨고 뭐 이렇게 검색도 되고 원문 검색도 되고 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모리스 꾸랑의 그림 같은 것도 좀 그려놨어요. 뭐 무희 그림이나 귀여운 한국에서 본 문양 같은 그림도 뭐 종종 그려져 있어요. 그 쓴 글들을 보면 그 앞에 뿌랑땡이 쓴 한국에서는 그건 약간 가십 잡지처럼 읽혀져. 여기 글들을 읽어보면 제가 이 글 앞부분은 뒤에 서지 부분은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본다 쳐도 앞부분만큼은 그냥 교양으로 재미로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그 쓴 내용들을 보면 수준이 상당해. 읽어볼게요. 이게 모리스 꾸랑이 쓴 거예요. 일단 뭐 한국 문헌에 대한 얘기니까 인쇄 기술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을 능가하고 유럽에 앞선다. 인정하고 있어. 1403년에 조선조 3대 임금 태종이 이제 활자를 동으로 주조할 것을 명한 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이 만든 이유도 활자를 만들어 인쇄토록 함으로써 서책의 보급을 넓히려 하니 그 이익이 무궁할 것이다. 아닌가? 백성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뭐 이제 왕실에서 뭐 충당해라 이런 말도 했고 이 묘사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매우 완벽한 상태의 그 목판들은 18세기 미만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확신을 준다. 그 한부를 동양어학교 도서관에서 볼 수 있었는데 보통의 크기를 훨씬 넘는 글자들은 완벽한 우아함을 보이고 있으며 충만하고 멋있는 형태로서 이것이 두껍고 윤기가 나고 엷은 상아색의 색조를 띤 최상급의 종이에 인쇄될 때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 최상의 아름다운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높게, 굉장히 높게 샀죠. 이 종이나 활자의 상태를 굉장히 이제 최상급에 봤죠. 그래서 뭐 활자나 종이 만드는 법, 종이 재질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있고 책 가격이나 유통 그리고 대중들이 책을 이제 소비한 방식, 서점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서점이나 도서나 이런 도서 문화에 대해서 이만큼 이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사실 한국인들은 몇 푼짜리라도 책을 구입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다. 어디서나 많은 양으로 볼 수 있는 통속적인 책들의 가격은 몇 푼 정도이다. 좀 더 정성 들여 만들고 비싼 것들은 거의 팔리지를 않아 책방에 그 비용을 담당할 수가 없다. 가끔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예약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하나의 저술은 아주 적은 부수만 인출되며 목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인쇄를 계속한다. 그러나 이 목판들은 습기, 불, 벌레 등에 의해 상하거나 파손되어 완전한 상태로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이 처음에 모리스 꾸랑이나 꿀랑드 블랑시가 조선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조선이 그냥 뭔 줄 알았대. 막 원시 상태 그런 데인 줄 알았대. 한 번도 안 와본 거잖아. 소개가 안 됐던 거잖아. 네. 그래서 막 그러니까 뭔가 미지의 원시적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왔는데 뭐 의례도 있고 예술도 있고 도서 문화가 발전돼 있고 자기네들보다 먼저 활자를 쓰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거야. 기대를 안 했던 거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그리고 역사에 관해서도 이게 볼까요? 프랑스 사람이 이 당시의 조선에 대해서 이만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삼국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의 사실들은 어디까지 정확한 것일까? 삼국사기의 기록적 가치는 어떤 것일까? 뭐 중략 그리고 그러나 삼국사기는 한국의 역사에 관해 현존하는 최고의 저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보님의 단 한 번도 논의의 여지가 없었으며 간단한 문체는 고풍스러움과 솔직성을 띠고 있고 저술의 계획은 매우 명쾌하며 전적으로 사마천의 사기를 문따고 있다. 더욱이 이 저술은 왕명에 의해 찬술된 것이어서 김부식은 오늘날에는 사라졌다 해도 당시에는 존재했을 모든 기록들을 이용했을 것이다. 뭐 등등등. 그의 저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의 역사나 같은 자료에서 인용되기에는 꽤 먼 그 이후의 시대의 옛 한국 자료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김부식이 갖고 있던 기록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가?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론이나 접근이 꽤 과학적이에요. 이들은 이제 근대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서구인이 본 한국 역사이긴 한데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애정도 높고 관심도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꽤 정확하게 보고 있어. 다음 보면 유교 사상이 드러나는 것은 단지 도덕 형이상학 의례뿐만이 아니다. 뭐 소고, 서관문, 보고서, 의례서, 축원문 등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뭐 효나 충, 정의, 겸양, 용기 등의 중국의 도덕적 교훈은 이제 모든 저술 안에서 거의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내용에 관해서도 이해가 높지.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한국말과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나 봐요. 한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지금 잘 못하는데. 고문서 고기록과 함께 고문학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자기들은 다 이미 공부하고 숙지했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제 중국어와 이제 중국 역사를 배우고 거기서 일한 다음에 한국에 오긴 했지. 그래서 아마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니까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생각보다 거에서 주체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놀란 부분이 이제 사실. 그렇지. 그리고 어디 치우치지 않고 이제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을 계속 발견할 수 있어요. 보면은 한국인의 이런 부분도 말하고 있다. 한국인에 있어서 이 도덕적 사상은 글 쓰는 기술의 중요한 원천이다. 문체와 문학적 가치는 사상이라는 정통성에 종속되는 것이며 현명한 학자 위상은 언제나 훌륭한 문인들 위에 놓였다. 자기네랑 비교도 할. 이 같은 칭호를 받을 만한 학자는 마치 스콜라 학자가 성경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예견되지 않은 모든 것을 배척하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사상은 무시하거나 멸시했다. 우리가 이제 오래된 걸 숭상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옹고지신의 정신에 대해서. 그잖아. 새로운 사상이나 기교를 부린 표현은 금지되어 문인이나 과거 시험자들의 지원자들에게 왕명으로 그에 대한 경고가 붙을 정도였다. 이제 서구인이 보기에는 이런 시선으로 봤었나 봐.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묘사한 걸 보는데 산문에서는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고전 수사학보다 훨씬 엄격하고 훨씬 세밀한 고전 수사학인 문장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문의 체제는 같아서 시작법의 모든 요구는 언제나 중대되는 어려움이 따르고 따라서 모든 개인적 영감은 배제된다. 시조에 대한 얘기예요. 한국인은 중국의 형식을 그대로 베꼈는데 그 단순함과 엄격한 규칙에 있어 소네트. 그러나 공연이 상세한 규칙으로 가득 찬 소네트와 견줄만하다. 자기네 소네트랑 이제 시조를 비교한 거야. 한국 시조는. 너무 재밌는 비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이 이제 다르지. 사실은 이 논의되는 차원이 약간 다르지.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다큐 만들기는 좀 어렵지. 근데 사실 다큐도 있어요. 꼴랭드 블랑시라고 남윤성 그 청주 MBC 남윤성 이제 PD님이 만드신 그 다큐인데 그 다큐 상도 타고 그래서 한 번 만나뵌 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대중문학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읽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다가 너무 웃기다고 적어놨는데 이제 앞에까지 말한 거는 양반들이나 진지한 내용으로 주목을 끌만한 거고 이제 학자와 역관, 양반이나 반양반이라 그랬다? 뭐 세미 양반 같은 건가 봐.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양반이나 중인 계급을 말한 것 같아. 공부한 사람, 관리거나 관리가 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대중문학에 대해 언급할 일이 남았다. 우선 이야기책을 들 수 있는데 중인 계급조차도 이런 류의 소설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남에게 보인다면 얼굴이 붉어질 일이다. 중략해서 이웃 아낙네들과 실컷 수다를 떨고 온 후 한가한 긴 시간 동안 부인네들이 집안 구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객을 기다리며 상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주 찾아오는 쉬는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들 중에 한자를 아는 사람 거의 없고 따라서 조리 있는 본문을 읽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이야기책들은 이들을 확실한 독자층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자로 된 소설도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에게는 경멸을 받기 때문에 매우 희귀한 형편인데 궁중의 여인들, 높은 신분의 아녀자와 젊은이들만이 그 대상이 될 뿐이다. 이제 서점이나 이제 새 책방이나 방각본이나 이 소설 읽는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뭐야? 조선왕조실록인데 그래서 그 기록 문화를 아주 높게 사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남겨준 게 없었지. 대중의 삶이나 이런 소비 문화는 이제 남아 있는 자료가 별로 없는데 이제
모리스꾸랑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했죠. 되게 재밌는 것도 많아. 막장 드라마 얘기하고 있어. 그래 내용들은 뭐냐? 성격의 연구는 전혀 없고 등장인물들은 언제나 똑같아. 급제하는 선비나 적을 무찌르는 젊은 용사, 신체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젊은 여성, 젊은이들의 행복을 반대하는 아버지, 젊은 처녀를 탐내다 그 모략이 탄로난 사악한 양반, 자비로운 고관, 비술과 전술에 능통한 승려 등 도처에 같은 유형이 발견되어 곧 뭐 뭐야 그러고 줄거리도 단순하고 젊은이들이 결혼에 도달한 이야기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이야기. 이게 똑같아. 우리 지금이랑 지금 드라마들이랑 똑같아. 전우치가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저술 두세 편만 읽으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코드인가? 이런 약간 자극적이고 약간 클리셰가 반복적으로 변주하면서 나오는 거를 즐기고 소재와 주인공만 바꿔서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웃겨. 근데 이제 조선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하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 좀 끼어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강대국에 오늘날 정치 외교와 다를 바 없는데 이제 당시 근현대를 생각해봐도 지금은 아주 유사하죠. 읽어볼게요.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한국 정신의 명석함은 아름다운 도서의 인쇄에서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자모의 완성에서 그리고 세계 최초의 활자의 개념에서 나타났으며 나는 굳이 여기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일본으로 전수시켰다는 점을 말하진 않겠다. 극동의 문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엄청난 것이어서 만일 그 상황이 유럽과 흡사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사상과 발명은 인접 국가들을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굉장히 높게 샀죠. 네, 뒤에 보면 그러나 민족적 자만과 국가 간에 의해 쌓여진 장벽은 가장 높았고 과거에 대한 숭상은 정체만을 가져왔다. 하나는 예술, 전쟁, 조직 면에서 또 하나는 모든 부분의 문학과 실제 생활의 투쟁 면에서 천부적 능력을 소지한 이웃의 두 강대국 사이의 기여. 지금도 그러네. 가난하고 교통이 어려운 한국은 특히 지난 수세기 이래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약탈되고 예속되는 일뿐이었다. 한국은 한국 자신 속에만 살고 그의 발명력은 국경을 넘지 못하며 비좁은 왕조에서 생겨난 고도의 사상은 불화의 씨로 바뀌어 결국 여러 당으로 분열되니 이 파당은 모든 사회의 발전을 중지시키고야 말았다. 이것이 현재 서글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 국민이 부여받은 천부의 재능은 이렇게 그들 자신을 거역했으며 운명의 냉혹함에 구속되어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재능은 발휘될 수가 없었다. 아니 어떻게 100년 전 얘긴데 지금 빗대어 봐도 조심해야 돼. 이러고 나서 조선이 사라졌잖아. 지금 이게 되게 훌륭한데 이제 훌륭한 발명품들이 국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게 한국 활자의 한계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빨랐지만 구텐베르크나 우리의 뭐 금속 활자나 15세기 경에 이제 지식의 대량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유럽의 경우 그게 국경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죠. 그다음에 뭐 신문도 나오고 근대적인 뭐 책도 나오고 이제 학문이 교류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나라 안에서만 했어.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리고 그게 다였어. 그래서 막 매스미디어로 이어지진 않은 거예요. 인간이 동양에 있든 서양에 있던 뭐 교류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어. 막 이렇게 막 실크로드를 건너서 막 활자가 전파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던간 아니던간 동양에 있건 서양에 있건 인간의 그런 지적인 발달은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시기에 활자라는 개념을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의 이런 성격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안타까움은 있죠. 15세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해볼만 한데 글쎄 활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은 언제 한번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 당시에 이 구한말에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책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분 다 특히 모리스꾸랑 말년이 별로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문가들이잖아. 그래서 근데 조선이 없어졌어. 그래서 교수 자리가 못 받고 막 이랬을 걸. 그리고 뭐 몸도 안 좋고 뭐 결혼을 못 했나 가족들이랑 헤어졌나 해서 말년이 아주 안 좋았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막 한국 소지 만들고 막
했는데 조선이 사라졌으니 이런 이유로 사라졌어요. 진짜 주목받아야 되는 거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리진이라던가 뭐 그런 뭘 최초로 발견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평생을 조선이라는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의 이런 문화와 도서, 문헌의 희생이라도 볼 수 있고 노력을 기울임에 불구하고도 이 조명을 받지 못했던 모리스 꾸랑이라는 이런 인물들이지. 이게 뭐 프랑스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건 고마운 사람들인 것 네. 같아. 이거 좀 생각을 해봐요. 좀 이미 재조명 되긴 했어요. 이제 이미 뭐 이제 한국 서지가 번역되면서 많이 조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재불고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탈 문화제도 있죠. 네. 근데 직지와 저런 프랑스에 있는 재불고서들이 약탈 문화제도 아니거니와 당시 외교관들의 조선의 문화를 높게 샀고 돈 주고 구입했고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잘 보관하고 보존 처리한 건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제국주의의 막 산물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많은 전쟁과 뭐 이런저런 일을 겪었죠. 근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최상의 상태로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고 오늘날까지도 그 보존 상태가 최상이거든요. 뭐 세계 최고겠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이제 말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인데 막무가내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문화재 반환에 관해서 누가 한 말이었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이게 뭐 어디 대통령인지 뭐 하여튼 뭐 박물관장이었는지 잊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아주 예민한 외교적인 문제들이 이제 얽혀 있고 그리고 아직도 분쟁 지역인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아직도 남북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국가인데 어디로 반환할 거야? 그럼 그게 만약 뭐 고구려 부근에 있었으면 북한에 반환할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문화재를 그렇게 막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 문화재에 한해서만이라도 한국 문화재다 뭐 이런 것도 맞지만 인류의 문화재,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런 접근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형태의 뭐 문화재는 모르겠는데요. 제 전공이 아니라서 문서나 고서에 한해서는 이렇게 뭐 프랑스나 한국이나 뭐 영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스캔하고 원문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준다던가 같이 연구를 한다던가 하는 게 요즘 세상에는 더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실물도 보지만 뭐 요즘엔 뭐 TV로 연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안 했을 것 같지만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이 사업을 했죠. 국내 고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유명한 이제 대학 도서관이나 뭐 박물관에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이제 디지털 스캔하고 원문 검색이 되게끔 해서 이거를 한국 고전 종합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해요. 거의 다 전수조사 되는 걸로 알아요. 거의 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고 거의 다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꼴랭드 플랑시나 모리스 꾸랑이나 한국 서지 얘기를 가끔 할 때는 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리진 얘기부터 하긴 해요. 리진은 한 번씩은 들어본 얘기인 거야. 리진이나 박병선 선생님이나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야. 언론이나 뭐 등등에서 들어본 얘기. 화제성이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데 사실은 이런 때도 이런 조선 오타쿠 있었다는 거 이런 얘기는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알아야 되는 얘기고 우리 교과서나 그런 데서 소개되지 않죠. 되게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야? 네. 이게 충격적이야? 네.
아니 나는 이제 이재 교수님 이제 제가 조교고 이제 제 그때 이미 제가 모실 때 은퇴를 앞두고 계셔가지고 저를 이제 딸처럼 막내처럼 생각하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꼴랭 이제 모리스꾸랑 얘기를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느 조교 언니는 그 남편분인 줄 알았다고 교수님. 아니 교수님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기 모리스꾸랑이랑 결혼했다고. 근데 교수님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니까 언니들은 진짜인 줄 알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편인 줄 알았다고. 그런 것도 있고 애들한테 뭐 시험 문제 내면 있잖아. 이런 문제 냈던 것 같아. 뭐 현존하는 최고의 뭐 금속활자 뭐 이러면 답 직진데 애들이 막 학부 애들이 막 한국 서지 막 적어놓고 헷갈리는 거지. 들어본 건 같고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좀 이제 밝힐 건 밝히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건 있어요. 그래서 또 문화재 반환은 또 예민한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그래서 몰라 반환해서 가져오자고 말하지 않는 내가 좀 냉정해 보이나? 좀 그런 거기. 근데 저도 그 문화재 반환할 때 뭐 이렇게 버티고 뭐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게 에피소드처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왜 우리가 문화재를 반환받아야 되고 문화재를 왜 반환해 가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당연히 우리 거니까 우리가 가져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래. 좀 은연중에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좀 그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피해의식이 좀 있어서 한 번은 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약탈 문화재에 관한 부분은 뭐 반환받는 것이 뭐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절차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보존해주고 보관해준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볼 만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학자나 연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수님께 이런 견지에서 배웠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 교수님이 저한테만 들려준 이런 비화나 번역할 당시의 일들은 나만 알고 있는 건 많긴 해. 좀 아쉽긴 한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은 이런 거 이렇게 에세이 같은 거 적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사이트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만 알고 돌아가셔서 아쉽지만 하지만 선생님이 이걸 이어받아서 방송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게 이게 사실 저의 정확한 그 연구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대중이 들을 수 있는 한에서 약간 소개하는 건 있어요. 이제 한국 서지가 왕실 도서관에 있는 책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서점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들이 많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당시 이제 조선인들이 어떤 도서 문화를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단한 게 말했지만 뭐 전 분야를 다 사들였다고 보면 돼요. 그 당시 조선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거의 다 구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모리스코랑도 대단한 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옆에서 노래 가사를 받아 적어가지고 적어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원달구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교수님이 이거를 자기가 옆에서 일꾼들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모리스코랑 이걸 받아 적은 거예요. 교수님이 이걸 번역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전에는 한 번도 소개가 안 됐던 거예요. 한 번도 소개 안 돼서 이걸 막 보름이 넘게 막 고민을 하셨대. 이걸 번역하는데 뭐 노래인데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던데 뭐 노래야 뭐 헤이리 호에요 해야 뭐 이런 거야. 번역하기 되게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헤이리 오해요 헤이 뭐 이렇게 추임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 오늘 저녁에 돈 닷돈 받아서 쌀 팔고 나무 사고 기름 사고 담배 사면 반찬 살 돈이 아주 없겠으니 어찌하나 아무렇든지 높이 들어 쾅쾅 노소 뭐 이런 노래 가사인데 이런 거는 누가 그 당시 이런 사람 알면 노래 가사를 어디 종이에 적어놓을 생각을 했을까?
거의 구전 가요들이 그러니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어떤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다니엘 부시 씨는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런 비화를 말할 수는 없어. 조심스러워서. 사생활에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만나뵌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 꼴랭드 블랑시 다큐멘터리는 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저도 파일을 갖고 있고 그 방송이 몇 년도에 나왔더라? 2006년도에 방송됐거든요. 2006년도에 10년이 지났네요. 방송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제작비가 뭐 1억 정도 들었는데 그 조사하는 데만 1억이 든 아니, 건가? 전체 촬영하는데 1억 정도 들 수는 있지. 근데 그 광고로 번 수익이 500만 원 정도였대 당시에. 그러니까 9,500만 원 손해 본 거야. 근데 손해 보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미가 있는 방송이었거든요. 이게 뭐 대상 타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가치를 이제 그리고 거기서 꼴랭드 블랭시는 직지를 최초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이게 이제 맞는 방향이지. 그런 그 KBS에서 그런 방송 하면 됩니까? 그렇게 소설인데 그거를 역사적인 고증이 하나도 없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해서. 아니 근데 그분들도 프랑스 찾아가고 그랬더라고. 근데 막 그런 찾을 수 없었겠죠. 찾을 수 없었지. 결국 못 찾았는데 이렇게 막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 10년 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뤘던 그 정보나 자료 외에 추가적인 게 뭐 또 발굴된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봤는데 별거 없었지. 그냥 사진이나 유물. 뭐 하고 뭐 편지, 그러니까 우편이 그러니까 엽서가 많이 나왔는데 말했지만 그때부터 근대 우편이 시작됐잖아요. 블랑시가 자기가 제도를 만들고 자기가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조선에서 보낸 엽서들을 엽서를 사가지고 집에다 보냈더라고. 자기 집에. 엄마한테 보내고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그 거의 다 엽서는 대량으로 찍으니까 많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아직까지 발견 안 됐던 것 같은 엽서도 몇 장 나오곤 했죠. 그 엽서에 뭐 사진이 그려져 있고 뭐 왕실 사진관에서 찍은 게 나와 있고 뭐 이렇긴 한데 뭐 그 정도 발견을 했고 리진을 찾진 못했어요. 저도 혹시나 있을까 했는데 뭐 없었어요. 그 꼴랭드가 쓴 글에 보면 꼴랭드, 네. 꼴랭드가 쓴 블랑시. 글. 네. 아니 꼴랭드 말고 그 누구야? 모리스 꾸랑이요? 아니요. 그 책 쓴 사람. 리진에 관해서 책 쓴 사람. 예. 그 프랑땡. 네, 프랑땡. 근데 그 책을 별로 좋은 책도 아니지만 책을 거기서 막 리진을 영혼의 꽃이라고 썼던데요? 근데 그 책이 좀 이상해. 전반적으로 좀 이상해. 그리고 그 사람이 동아시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분은 한국에서 잠깐 일하고 잠깐 아니고 그때 일하고 그 다음 대부분 남미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아내랑 같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내랑 같이 썼어요. 이폴리트인가 하는 분이 여자랑 같이 썼어요. 약간 재미 위주, 흥미 위주의 약간 책이야. 그리고 그때까지 조선이 세상에 안 알려져서 약간 미지의 신비의 나라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진우 교수가 오리엔탈리즘과 센세이셔널리즘이다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주진우 교수님 의견에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증거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재 교수님 추모 논집이라고 해서 문헌학연구회에서 이제 추모 기념으로 낸 책이 있는데 판매되는 책이 아니라서 그 연구하셨던 분야들이 특히 재불고서와 뭐 제자들이 쓴 이렇게 추모한 내용들이 있는 책이 있는데 뭐 찾기 힘드시겠죠. 찾기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있어요. 저희 찾아줄게요. 그리고 근데 유학 시절 얘기도 되게 재밌긴 해요. 이제 김창렬 화백 유명하죠. 물방울 이제 화가 이제 거기 다락방 한여방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는 옛날 집이잖아. 한여방에서 그 유학을 하셨던 거야. 그럼 그 100개랬나 아무튼 몇백 개 계단을 막 올라가야 자기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1층에서는 김장렬 화백이랑 조수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면 학교 갔다 오시면 그 다락방을 막 올라가셨대. 근데 어느 날 그 밑에 조수 중에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 있는데
자기랑 평소에 말도 한마디 안 해본 사람인데 갑자기 그 백몇 계단을 막 올라와서 자기 방에 찾아왔더래. 너무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는데 그게 그 배용균 감독 아니야? 배용균 감독이 그 당시 김창렬화백 조수였던 거야. 그 달마가 서쪽으로 갔냐 동쪽으로 갔냐 까닭은 그 영화 안 봤어요? 네. 이제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 만드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영화를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교수님한테 와서 유학생이었던 거지. 뭐 어떻게 하면은 영화 공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 교수님 어머니가 뭐 그래서일 수도 있고 이제 이재 교수님 어머니가 영화 감독이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네아스트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파리에서 뭐 유학 중이라서 그랬는지 자기 너무 놀랐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그거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문헌학 뭐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니까 몇백 계단을 올라서 그래서 교수님도 그거를 자기도 그걸 듣고 또 엄청 고민이 돼서 엄청 열심히 찾아서 막 설명해 드렸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영화 감독 되신 거야. 아 정말요? 근데 그 다음에도 한 번도 만나거나 인사를 하거나 뭐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마주칠 일은 근데 없었다고요. 인연은 깊은 것 같아요. 그 단 한 번에 그래요. 만났네, 이런 이렇게. 것도 이재 교수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또 김한기 화백 부인이 유명하죠. 지금 김한기 미술관 이제 설립하시기도 했고 월화의 마음이라는 책도 네. 유명하죠. 그 김한기 화백 부인이 밥도 잘 사주시고 했나 봐. 유학생들 불러서 열심히 하라고. 근데 이제 김한기 화백 이제 부인 김양한 여사가 이제 시인 이상의 짧았지만 이제 그 부인이시기도 했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으로는 진짜 대단한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쓴 글만 봐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진짜 대단하고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여자였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막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김일성이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았대. 그런 아. 느낌이었대. 그래서 뭔가 뭐 그런 뭐 전설적인 고고하고. 신화적인 느낌이었나 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는데 이런 얘기들은 저를 실제로 만나는 분들은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아주 평생을 여기에 바친 연구긴 해요. 근데 제가 아주 재밌고 쉬운 부분만 이게 쏙쏙 빼가지고 해드린 건 있어요. 이제 모리스 꾸랑이라는 사람, 콜랭 드 블랑시라는 사람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를 풀고 모르셨던 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1편으로 방송을 했네요. 저는 지금 거의 1시간 넘는 시간 네. 동안 되게 많은 충격적인 그래요? 부분들이 뭐가 있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야?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시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미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근데 저는 항상 막 역사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시사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막 그 뭔가 소설적인 느낌이 있고 문학적인 느낌도 있고 갈등과 뭐 해결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미시사가 진짜 의미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시만 뭔가 주목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이거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냥 첫 번째 의문이 이거예요. 지금도 이런 외교관이 있을까? 이만큼 우리는 전 직업이 다 나올 뻔했네.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가 부임한 나라에 애정을 갖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외교관 분들 중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자적인 견지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있죠. 간혹 있죠. 동양학을 공부를 했는데 외교관의 자리를 맡아가지고 이런 걸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약간 교수님도 그만했어.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약간 책이 실험적이긴 한 것 같아요. 조선에 있는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구해다가 그거의 총 목록을 만든 게 한국 서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불후의 뭐다, 뭐 방대하다, 뭐 그 비슷한 것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생각은 우리도 지금 잘 안 하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어떤 미지의 나라에 갔어. 네. 그 나라에 가서 책을 죄다 사가지고 책의 목록을 쓰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사람이지. 좀 특이한 사람이지. 근데 뭐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심리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책이나 문화를 가장 높은 걸로 쳤던 거죠. 그 가치를 경제 뭐 이런 거나 뭐 금은 보화 얘기 아니고 도서나 그 나라가 가진 문화를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높은 것으로 본 거는 있죠.
이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생각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훨씬 빨랐던 거지. 그런 건 있죠. 또 그냥 충격적이에요. 그 리진이 실제에도 충격적이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일 수는 있어. 리진이 프랑스가 아니고 뭐 다른 유럽일 수도 네. 있고 그 이제 프랑땡이 그냥 이제 이런 걸로 주목받고 싶어서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이렇게 맞춘 걸 수도 적은 걸 수도 있고 뭐 실제 있는데 뭐 정말 기록물이 리진 것만 싹 다 없어졌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좀 말하기는 어렵다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이걸 듣고 좀 직지나 재불고소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렸으면은 이제 좋겠는 풀렸어요. 바람이 좀 있네요. 예. 네, 오늘 엄청 열심히 고생해서 그래. 아니 근데 준비하신 것 저는 같아요. 이 얘기 사실은 이 얘기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해주는 패턴이긴 해요. 항상 해주는 패턴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건 다 제가 이전에 다 써놨던 내용들이긴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관심 없는 사람을 붙잡고 막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라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한국 서지는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도 연구가 되고 데이터베이스로도 구축한 걸로 알아요. 네. 사실. 저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학부생이면 시험을 쳐요 사실은. 근데 근데- 시험의 내용이 이게 뭐 이제 한국 서지에 대해서 뭐 의의에 시험 대해서 뭐 써라는 의의나 뭐 이렇게 근데 시험을 보려면 좀 더 분류법이나 그 안에 든 주요 도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부연하게는 해요. 근데 뭐 오늘은 시험이 아니니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걸 나중에 다시 들어볼 수 있겠지. EBS 같은 건가? 저는 그 깨수 지수님이 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안 한 게 별로 한자나 고서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든가 오늘 만들었구나. 근데 되게 의미 있고 근데 한 그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교수님이 번역하고 나신 다음에 많이 주목을 받고 DB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대중이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그죠. 뭐 그래서 지수님이 문헌학 보스를 운영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문헌학부 팔로잉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트윗 올라올 때마다. 다 시험범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혹시 들으시고 제 설명이 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더 알고 싶다는 게 있다던가 하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댓글 남겨드릴게요. 제가 보충도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깨달았대.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